안녕하세요. 교육과정 B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봄맞이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설명을 가능한 한 간단하게 빨리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 우리가 만났을 때 개인 과외처럼 제가 자세하게 모르는 부분들을 또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지금 이제 3월 말 4월 초 이때 이 수업을 듣게 되시겠지만 문제의 난이도는 그래도 실제 시험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봄인 것을 감안해서 조금 기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이런 문제들을 배치해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너무 모르겠다 해도 너무 이렇게 실망하시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보시기 바래요. 자, 요 가장 핵심이 되는 또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을 했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B 1번은 사회관계 영역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를 보실 수 있고요. 자, 1번 보시면 정교사가 계획한 가해 사회수업 내용에서 동그라미 1, 2, 3을 시펠트의 역사교육 내용에 비추어 보아서 어떤 교육 내용에 해당하는지 그걸 써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동그라미 1, 2, 3이 있잖아요. 자, 동그라미 1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매일 실시하고 있는 규칙적인 일과를 예상해보고 시간표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사실은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시간에 대한 인식에 이런 내용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순차적인 시간, 순서적인 시간, 요거를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의 흐름, 뭐 이런 거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라는 게 아이들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온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의 흐름, 시간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동그라미 2는 뭐예요? 아기 때 사진과 현재 사진을 가져와서 입고 있는 옷을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아기 때 입고 있던 옷하고 지금 입고 있는 옷하고 크기도 다르고 뭐 디자인도 다르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화하는구나. 그게 이제 역사적인 인식이거든요. 자, 아이들한테 뭐 몇 년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니, 무슨 장군 이름은 뭐니, 막 이렇게 외우게 하는 그런 역사 교육은 아니잖아요. 자, 아이들한테 이제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는 변화. 변화 중에서 나의 변화를 인식하기가 제일 좋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동그라미 3은 무엇일까요? 친구의 할머니를 초대해서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듣고 대화 나누기.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할머니하고 이제 할머니는 지금 나하고 굉장히 다르지만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사셨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 아이가 커가지고 어른이 되고 저렇게 할머니가 되는 거구나. 이 다음에 나도 어리지만 커서 나중에 할머니가 되겠구나, 할아버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삶의 연속성, 그리고 현 세대, 다음 세대, 앞선 세대, 이런 세대 간의 접촉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유아들은 역사에 대한 인식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해설을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해설해 보시면은 요게 이제 유아 역사 교육의 내용, 시펠트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시펠트는 유아들한테 어떤 개념들을 이해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냐 하면, 자, 먼저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 자, 그리고 변화. 자, 변화 중에서 유아 자신의 변화도 있고, 유치원의 변화, 자연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변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삶의 연속성, 세대 간의 접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연결되어 가는 거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유아는 과거, 현재, 미래 잘 이제 구분을 못하고 현재는 아는데 과거, 미래 이런 건 잘 모르는 거예요. 살아온 시간도 너무 적기 때문에 과거 뭐 5살짜리가 과거가 뭐 4살 때 뭐 더 어렸을 때 생각도 안 나잖아요. 자, 그래서 과거라는 게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좀 인식할 수 있다면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대한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할머니 때 쓰셨던
할머니가 쓰셨던 전화기, 그 다음에 지금 전화기 이런 거 비교해 보면서 과거의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과거에는 달랐구나.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게 지금도 이렇게 있구나. 이런 걸 알 수도 있잖아요. 과거. 자, 그리고 이제 역사 탐구 기술도 부분적으로 조금 배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자료를 관찰한다던가, 그 다음에 정보, 뭐 옛날 자료들 뭐 이런 거 보고 분석해가지고 약간 끼워 맞춰 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의 발자취 이런 것들을 보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동네가 옛날에 여기 뭐 지금 요 나무 있는 자리가 우물가였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정보를 막 찾아갖고 분석해 보면서 우리나라 옛날 지도를 완성해 보고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잖아요. 역사 탐구 기술. 자, 문제를 확인하고 정보 수집하고 자료 관찰하고 정보 분석을 하면서 나중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막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우리 동네에 있었던 뭐 옛날 그런 놀이터라든지 옛날 뭐 목욕탕이라든지 뭐 완전 옛날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결론적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했나 이런 고찰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시펠트가 이야기한 그런 유아 역사 교육의 내용 중에서 시간, 변화, 삶의 연속성, 과거에 대한 인식, 역사 탐구 기술, 자, 요런 내용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여기에 비추어 봐서, 자, 1번 문제, 자, 다시 한번 좀 보신다면은, 자, 이제 이해가 되실까요? 1번 문제 보시면은, 자, 요거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죠. 규칙적인 일과 시간의 흐름, 아이들은 시간 인식이 좀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시펠트의 내용을 외우셨다면 요거를 실제 교육의 내용하고 연결시킬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내용만 외운다고 이게 이제 실제 사례하고 연결했을 때 바로바로 생각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도 외우고 사례를 봤을 때 떠오르게 그렇게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 여기 보시면, 자, 2번 여기 문제가 있어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황교사는 유아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새 소식을 알려주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새 소식을 알려주고, 자, 요런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력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황교사는 수업에 참여하면서 유아들이 현재 시간에 기초해서 과거, 미래, 그 다음에 전 세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과거, 미래, 그 다음에 내 주변, 그 다음에 전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사회의 전체적 맥락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과정을 그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자, 뭐 과거, 미래 뭐 이런 것도 있고 내 주변의 현재 사건에 기초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사건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사회의 맥락에 참여하는 시민이 된다는 거죠.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애가 자기 일만 막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 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떨까? 전 세계는 어떨까?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일단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얘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새 소식뿐 아니라 먼 나라 이야기, 그 다음에 이웃 나라 이야기, 우리 이웃의 이야기, 과거 이야기 막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어떤 시각을 기르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시민으로서의 그런 역량입니다. 자, 시민은 자기한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사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역사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자신 나름대로의 어떤 시각을 갖고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시민다운 그런 사람이잖아요. 시민으로서의 역량이기도 하고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애들한테 야,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정말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어떤 다른 나라의 뭐 선거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이 보는 어떤 시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 공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유아가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유아들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 다음에 커서는 세계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요거는 시사 문제에 관한 설명이에요. 시사 문제. 자, 그러니까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시사 문제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뉴스나 신문 이런 걸 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도 없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사회과학을 공부한 시민이 아닌 거예요. 자, 정말 시민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건데,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나도 참여하고자 하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고, 이런 게 시민다운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사회과학 공부를 통해서 길러지는 품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황 교사가 그러면 아이를 이런 식의 주변에 관심을 가지는 시사 문제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업 방법을 쓸 수 있는지 한 가지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는 자, 시사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사 문제.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은 시사 문제를 공부시키고 싶다.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근데 이제 지문을 읽었는데 이게 뭘까 이러시면 안 되는 거고, 지문을 보고 아, 시사 문제를 공부시키고 싶구나, 이걸 딱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풀립니다. 자, 지문은 시사 문제를 공부시키고 싶다, 유아들에게 시사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시키고 싶다, 그 황 교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사 문제. 자, 시사 문제에 보시면은 시사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뉴스 만들기예요. 뉴스 만들기인데 막 거창한 무슨 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막 이런 뉴스가 아니고 친구 집에 강아지를 샀다, 뭐 이런 것과 같은 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뉴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사회에 관심 가지기부터 출발합니다. 자, 시사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출발하는데, 내 주변에 대한 나에게 정말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것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뉴스 만들기가 있어요. 자, 유아교육기관에서 뉴스 만들기 시간, 이거는 아이들이 개인적인 뉴스, 그 다음에 신문이나 잡지에서 발견한 뉴스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뉴스에 대한 자신의 사고를 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답게, 민주시민답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시사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 태도를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 이해하기. 자, 뉴스 만들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뉴스 이해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뉴스를 만드는 것에 익숙해졌을 때는 교사가 신문, 잡지, 기사 또는 유아들이 함께 만든 뉴스 이런 거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자, 이런 과정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문제는 시사 문제에 대한 수업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나 지문을 보시고 이게 시사 문제에 대한 공부구나, 그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나름대로 시민으로서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뉴스 만들기, 뉴스 이해하기,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길러질 수가 있는 능력입니다. 답은 그래서 뉴스 만들기, 뉴스 이해하기인데 둘 중에 어떤 것도 다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에서 은진이에게 적합한 사회 정서 행동을 쓰고 기억 능력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에 보시면은 은진이는 요즘에 차례 지키기, 인사하기, 친구 위로하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요 선생님들 주변에 어린아이가 차례도 잘 지켜요, 인사도 잘해요, 친구 위로도 잘해요, 이러면 그 집단에서 환영받겠죠. 자, 요게 바로 친사회적인 행동입니다. 차례 지키고 인사하고 위로하고 이런 걸 잘하는 것은 친사회적 행동의 증거입니다. 친사회적 행동이에요. 친사회적 행동. 자,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친사회적 행동. 자, 그리고 기억의 능력을 쓰라고 했는데 기억은 어떤 거예요? 자기중심성을 탈피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요거는 바로 조망 수용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망 수용 능력. 자, 조망 수용 능력이 있으면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망 수용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답은 은진이의 행동은 친사회적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친사회적 행동 선생님들께서 뭐 돕기 나누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친사회적 행동은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고 질서를 지키고 이런 것들도 다 친사회적 행동이고 당연히 돕기 나누기 이런 것들은 친사회적 행동이 되겠죠. 선생님들께서 친사회적 행동을 너무 좁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친사회적 행동. 자, 보시면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기도 해야 돼요. 친사회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 주변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람직한 사회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끔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행동을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친사회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성을 탈피하고 조망 수용 능력이 있어야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들은 이렇게 많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뭐 돕기, 나누기 뭐 그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전통적인 친사회적 행동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도 친사회적 행동이 됩니다. 이를테면 정서적 행동, 남한테 잘해주고 정서를 교환하고 이런 행동, 그것도 친사회적 행동이죠. 나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선물 주고 막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정서적 행동, 같이 정서를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친절한 접촉, 남한테 인사를 잘한다거나, 그 다음에 너 예쁜 옷 입고 왔다. 너 어제보다 오늘 빨간 옷이 더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또 친구들이 있으면 환영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언어적 교환하기, 인정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요구하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매너 있게 하는 겁니다. 부탁, 요청, 설득 이런 거 할 일이 있잖아요. 같이 지내다 보면 그럴 때 굉장히 매너를 갖춰서 신사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실게요. 이제 수학 교육입니다. 자, 이번에 1번입니다. 가에서 민영이의 도영이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각 사례를 찾아서 제시하고 평가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민영이 보시면은 자, 여기서 민영이의 도영이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민영이와 혜진이는 블록 갖고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자, 여기 혜진이가 여기에 네모 모양이 있어야 돼. 못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모만 있으니까 이제 네모가 모자랐던 거죠. 자, 그런데 민영이가 와가지고 내가 한번 해볼게 이야기하면서 삼각형 2개로 네모를 만들어 보여주었어요. 자, 세모 모양 2개를 합치면 네모가 돼. 네모는 이렇게 긴 선이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혜진이보다 민영이가 더 도형이에 있어서 높은 수준이죠. 자, 그래서 사례를 제시할 때는 요 사례를 쓰시면 되고요. 민영이의 사례, 요 사례를 쓰시면 되고, 민영이가 혜진이보다 도형이의 수준이 높은데 왜 높은지를 쓰시면 됩니다. 민영이는 이 도형의 성질을 알고 있는 거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뭐 세모는 선이 3개고 꼭지점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모를 2개를 합치면 네모가 되고 뭐 이런 도형의 합성이라든지 도형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이제 민영이를 평가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평가해야 되잖아요. 자, 사실 실제로 교실에서 지금 가와 같은 상황은 많이 벌어지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선생님은 유아를 평가할 수 있는지 그거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답을 쓰실 때 사례는 뭐 찾아서 쓰는 거니까 명확하게 쓰시면 되고, 평가할 때 지금 두 유아를 제시하고 평가를 한다면 누가 누구보다 더 높은 수준인지
그리고 여기 지금 민영이를 이야기하라고 했으니까 민영이를 평가할 때 민영이의 그런 도형 이해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전공 용어를 넣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전공 용어는 바로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대략적으로 아시지만 답을 어떻게 썼는지를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례는 이제 여기 아까 있었던 거, 지문에 있었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평가는, 자, 민영이는 도형의 속성을 말로 설명했어요. 선이 4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도형을 합성해서 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 있죠. 지금 삼각형 2개를 합하면 네모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혜진이보다 민영이가 더 높은 도형 이해 능력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평가는 이제 절대평가도 있고 상대평가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하라고 했을 때 뭐 여기까지만 쓰셔도 괜찮겠지만, 여기 이제 두 아이가 나오잖아요. 두 유아가 나오는데 누가 더 능력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누가 더 높은 평가 수준인지까지 써주시는 게 더 좋겠어요. 아니면 평가를 할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민영이가 전에는 이러이러한 걸 몰랐는데 지금은 이러이러한 걸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전의 수준과 지금 수준을 비교해서 이렇게 성장 발달했다. 이렇게 기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유치원 교실의 문제는 교실에서 진짜 선생님이 교육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묻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자, 요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나는 피아제 이론에 근거한 유아의 수세기 단계를 설명한 거예요. 자, 나에 보시면은 유아들은 수를 셀 때 물체의 수가 같아도 두 줄로 배열한 물체 사이의 간격이 다르면 숫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격이 다르면 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직관적 판단, 직관적 수세기, 직관적 판단의 수세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줬죠? 자, 직관적 판단을 하는 수세기 이후의 수세기 발달 단계를 쓰고 이후의 수세기 단계의 특징을 쓰라는 건데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잘 안 읽고 이때 단계를 딱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선생님들 시험 보실 때 정말 잘 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절대로 실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보시면은 수세기를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피아제 이론에 근거한 수세기 단계는 먼저 총체적 비교가 있죠. 총체적 비교는 눈으로 보고 대충 이게 맞네 적네 뭐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단계는 직관적 단계거든요. 자, 직관적 단계는 1:1 대응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보존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게 벌려놓으면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좀 아직 미숙한 판단이 있는 겁니다. 시각적, 직관적 판단을 하는 그런 단계가 직관적 단계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작적 단계가 있는 거죠. 자, 조작적 단계는 1:1 대응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물체의 공간적 배열이 달라도 물체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자, 직관적 단계도 1:1 대응은 어느 정도 할 줄 알지만 아직 보존 개념이 발달하지 않아서 미숙한 거예요. 하지만 조작적 단계는 1:1 대응은 물론 가능하고 이제 보존 개념이 더 많이 발달해가지고 공간적 배열이 달라져도 물체의 수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까지 아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조작적 단계이고요. 조작적 단계의 특징을 이렇게 어떤 걸 쓰셔도 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실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이렇게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 다에 나타난 유아 수학교육. 다는 뭐냐 하면 괄호 관점에서는 감각 및 조작적 경험과 유아의 능동적 탐색을 강조했고 교사는 지시적 역할보다는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개수 틀리게 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피아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보존 개념이라든지 수세기 발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문에서는 기억 관점에서 무슨 관점일까요? 교수학습 방법으로 감각 및 조작적 경험, 유아의 능동적 탐색, 감각을 이용한 탐색,
그 다음에 유아가 스스로 조작해서 막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가 능동적으로 탐색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 교사의 역할은 지시적 역할보다는 지원자의 역할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구성주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성주의가 아닐까 다를 보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지영이는 니은의 블록 조각, 요거를 디귿처럼 바꿔놓은 다음에 숫자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 딱 셌어요. 근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더 많아진 거 아니야? 더 적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 다에 나타난 좀 전에 보셨던 수학교육 이론적 접근의 명칭을 이래다 쓰고, 이에 나타난 지영이의 수학학습 과정에 나타난 사고의 특징, 요걸 이제 쓰라는 것인데요. 자, 제가 문제는 지금 해설을 해드렸고요. 자, 요 내용을 답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피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지문에 보시면 감각, 조작적 경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피아제나 까미드 브리스 보시면은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감각을 활용해서 감각과 상호작용, 자신의 감각을 통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식을 점점점 완성해 나가는 것을 좋은 방법으로, 구성주의적인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지문에 보시면은 이건 인지적 구성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문제의 지문에 보시면은 아이들이 감각과 조작적 경험 이런 걸 가지고 능동적으로 탐색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인지적 구성주의 피아제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 3번 요 밑에 나타나 있는 요 사진 그림 있잖아요. 요것도 피아제가 실험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피아제가 항상 설명하고 있는 전조작기 유아의 미숙함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피아제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렇게 눈치를 좀 채셔야 되는데, 피아제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근거는 3번 밑에 있는 그림, 배열이 틀려진 거 있잖아요. 요 그림하고 그 다음에 다에 나와 있는 감각 및 조작적 경험, 능동적 탐색, 그리고 교사의 지원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구성주의 중에서 피아제의 구성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성주의는 크게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구성주의가 있잖아요. 자, 비고츠키의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협동학습이라든지 아이들이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계를 설정해주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것은 사회문화적 구성주의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아이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각을 활용하고 스스로 조작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혼자 놀이하면서 보통 감각을 활용해서 조작하거든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달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거는 피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지영이의 특징. 자, 지영이의 수학학습의 특징, 얘는 뭐예요? 아까 앞에 2번 문제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셀 줄은 알아요. 개수를 셀 줄은 알지만 이 공간적인 배열이 달라지면 이게 숫자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영이는 블록 조각이 배열이 달라지면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학학습 과정에서 보존 개념이 아직 미성숙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존 개념이 좀 부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2번하고 3번 거의 비슷한 문제이지만은 이 3번처럼 말로 설명을 하실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은, 자, 여기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다음은 유아 과학교육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1번입니다. 피아제, 까미 드브리스 등의 분류에 따라서 다 구성주의자들이고요. 까미 드브리스는 피아제랑 거의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분류에 따라서 가의 활동에 나타난 지식의 유형을 동그라미 1에다 쓰고, 동그라미 2에는 가의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인 지식의 내용을 설명하라 뭐 이런 겁니다. 자, 가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거는 경사로에서 구슬을 이렇게 굴려보는 거예요. 자, 굴려보는 건데 여기서 이 벽돌 뺄 수도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이 벽돌을 각도를 조절해갖고 각도를 더 경사지게 또는 덜 경사지게 이거를 이제 빼면은 뭐 덜 경사지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경사지게, 덜 경사지게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도 이제 그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에 보면은 구슬이 이동하는 거리를 생각하면서 경사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단계에서 이미 경사가 급격하면 구슬이 빨리 굴러가잖아요. 그 다음에 경사가 완만하면 구슬이 천천히 굴러가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면서 이런 거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경사를 연결시켜서 구슬이 경사로의 교차 지점에서 다른 경사로의 간격 이런 것들을 뛰어넘게 하는 활동인데다가 경사로 간의 공간적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자, 사실 우리가 경사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슬을 굴려보면서 아, 경사로가 굉장히 가파르면은 빨리 굴러가는구나. 경사로가 완만하면은 천천히 굴러가는구나. 이런 실험해보는 거는 물리적인 그런 활동입니다. 자, 물리적 지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런 실험이 이미 끝나고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물리적 실험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게다가 공간적 관계,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간에 대한 인식 이런 건 수학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물리적 지식 여러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원리나 법칙을 추구하고 있다면 물리적 지식 간의 논리적 관계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논리수학적 지식이 됩니다. 그냥 경사로에서 구슬을 빨리 굴려볼까 천천히 굴려볼까 이런 거는 물리적 활동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식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는 지금 논리수학적 지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논리수학적 지식. 자, 선생님들께서 물리적 지식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의 행동을 통해서 뭔가 변화시키는 활동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변화시킨다든지 밀가루에다가 물을 점점점 많이 부어가지고 밀가루가 점점 묽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물리적 지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논리수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 서열화, 그 다음에 수를 포함하는 논리 산술적 지식, 그 다음에 공간적 관계, 시간적 관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시공간.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물리가 아니죠. 수학이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은 수학적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는 논리수학적 지식 이렇게 보셔야 되고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구슬이 이동하는 거리와 간격,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논리수학적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논리수학적 지식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간적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다 안 쓰더라도 뭐 이 정도까지는 이래서 논리수학적 지식이다. 이 정도까지는 쓰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물리적 지식이 뭔지, 논리수학적 지식이 뭔지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사회적 지식은 뭐 크게 헷갈릴 일이 없는데 물리적 지식은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 힘을 가하거나 실험하는 사람이 힘을 가하거나 어떤 작동을 해봐가지고 변화가 되는 것을 관찰하는 거 이런 건 물리적 지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물리적으로 실험한 거, 실험 1, 실험 2, 실험 3 요걸 합쳐가지고 논리적 관계를 구성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논리수학적 지식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은 박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나의 그림과 같이 자, 나의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의 그림과 같이 이런 경사로에서 공을 굴리는 실험을 했어요. 자, 경사로에서 공을 굴리는 실험을 하고 공이 굴러가는 속도에 관해서 관찰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교실에는 여러 종류의 공이 있어요. 가벼운 공, 좀 더 무거운 공, 더 무거운 공, 여러 종류의 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사로의 기울기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자, 경사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뭘 대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요건 이제 벽돌을 이렇게 대가지고 벽돌을 한 개 빼면 경사가 완만해지겠죠. 또 한 개를 더 빼면 경사가 더 완만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경사로의 기울기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 교사와 유아가 이 실험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 가설을 제시하고 아예
독립변인, 종속변인, 통제변인, 조작변인을 싹 다 써보세요. 이런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를 푸신다면 선생님께서 맨날 틀리잖아요. 이거 뭐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런 거 맨날 틀리니까 가설도 세우고 뭐 모든 변인들을 다 써보세요. 이러면은 한번 써보시고 나면 이게 이제 심심하면 한 번씩 문제가 나오는데 절대 틀리지 않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공이 굴러가는 속도 실험을 하면서 자, 속도가 바뀌는 거예요. 공이 굴러가는 속도가 뭐에 따라서 경사로를 이만큼 하느냐, 이만큼 하느냐, 이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경사로에 따라서 속도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속도는 뭐가 될까요? 요 종속변인이 되겠죠. 종속변인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경사로의 기울기는 이만큼 계속 변경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독립변인 중에서 조작변인이 되겠죠. 조작변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지문에 나타나 있는 통제변인은 뭐가 있을까요? 공의 무게, 공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의 무게에 따라서 무거운 공을 굴리면 더 빨리 내려가고 가벼운 공을 굴리면 천천히 내려가고 이럴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공의 무게를 일정하게 통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통제변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 무게는 일정하게 통제를 해야죠. 안 그러면은 이게 아이들이 조작변인이 2개면 기울기도 막 변화시키고 공의 무게도 막 변화시키고 이러면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경사로의 기울기는 변화를 시키면서 공의 무게는 그대로 유지시켜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실험 설계를 좀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통제변인이고 공의 크기는, 공의 무게는 통제변인이고 그 다음에 속도는 종속변인이 되는 것이고 경사로의 기울기는 독립변인 중에서 조작변인이 될 것입니다. 자, 독립변인 안에는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다 들어가요. 독립변인 안에는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다 들어갑니다. 자, 독립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인은 바로 종속변인, 속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설은 무엇입니까? 가설은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형태로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은 if, then 이런 형태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대략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되겠죠. 자, 문제 및 가설 설정하기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이제 가설을 설정하는 활동, 가설 설정하기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실험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을 검증하고 오개념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고려할 사항 보시면 스스로 탐색한 정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설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틀린 가설을 세웠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내 가설이 틀렸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새롭게 가설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가설을 만들면서 귀납적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실험하는 것은 귀납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죠. 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독립변인에는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립변인이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기 때문에 1, 2, 3, 4 계속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변인이 독립변인이 되는 거예요. 자, 조작변인, 그 중에서 조작변인은 그 값을 변화시켜주는 변인이고요. 통제변인은 조작변인과 달리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값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속변인이란 독립변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변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답을 보시면 자, 동그라미 1에는 가설을 세워야 되겠죠. 자, 가설 보시면 공의 무게가 달라지면 공이 굴러가는 속도도 달라진다. 자, 이런 가설도 가능해요. 이 가설에서는 공의 무게가 조작변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 가설에는 경사로의 기울기가 달라지면 공이 굴러가는 속도도 달라진다. 자, 경사로의 기울기가 조작변인이 된 사례예요. 그리고 공의 속도,
굴러가는 속도는 당연히 종속변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이 굴러가는 속도, 요거는 이제 종속변인이 되는 것이죠. 자, 가설을 세울 때는 뭐뭐이면 뭐뭐이다. 조작변인이 변하면 종속변인도 변한다. 자,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변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에서의 독립변인은 공의 무게이고요. 종속변인은 속도, 통제변인은 경사로의 기울기고, 여기서 공의 무게를 변화시킨다고 했으니까 조작변인은 공의 무게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한 것은 요 후자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처럼 경사로를 변화시킬 때 공이 굴러가는 속도가 달라진다. 요거에 대한 것은 지금 조작변인이 경사로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독립변인 경사로의 기울기이고, 그리고 이제 종속변인은 공이 굴러가는 속도입니다. 여기서 통제변인은 공의 무게이고, 조작변인은 경사로의 기울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독립변인 안에는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4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